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 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국가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네. 그래요? 노벨 문학상이 드디어 우리 작가가 받게 됐습니다. 네. 너무 어제 사실은 전혀 예측 못한 문제였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물론 세계적인 대문호였긴 했지만 노벨상이 공개되는데 네. 우리나라 출판 업계에서도 몰랐나 봐요.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예전에 뭐 몇몇 후보들 막 기대하고 기자들 몰려가고 미리 네. 그하고는 달리 이번에 별로 그런 식의 기대는 없었는데 네. 예, 뭐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없었는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그 기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라고 그럴까? 네, 아주 너무 의미를 더 강하게 있게 느꼈죠. 저는 막 뭉클해갖고 거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한강 작가는 물론 뭐 아주 유명한 작가고 이미 뭐 세계적인 그렇죠. 문학상을 다 여러 번 수상한 작가이기 때문에 노벨상에 당연히 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작가죠. 우리로서 큰 맞아요. 축하를 할 일이죠. 우리나라 문학은 오히려 그 본 실력에 비해서 네. 세계적으로 평가가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노출도 안 예, 되고 여러 가지로 뭐 그 번역의 문제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요. 그간에 우리나라가 전후에 급속히 발전은 했지만 문화적으로 원래 갖고 있던 실력만큼 인정을 못 받은 게 있죠. 그럼 맞아요. 단지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번 일을 보면서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였던 거 아시죠? 네, 물론. 예. 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인가요? 거기서는 그 한강 작가의 그 작품이 청소년 유해도서로까지 그러니까요. 선정되었던 그 사실이 밝혀졌더라고요. 그 때문에 아마 그 책이 그 소년이 온다인데 네네. 소년이 온다가 5.18 문제를 다룬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뉴스하면서 텔레비 화면을 봐도 막 부랴부랴 출판사나 서점에서 책을 막 모아가지고 팔려고 매대 안전하는데 소년이 온다는 없어요. 없어요. 아마 그 경기도에서 빠지면서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심각한데 참 이런 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다는 거 당시 그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 수상했을 때 축전을 거부했더라고요. 예.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거부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그때 당시에 정무라인에 김기춘하고 조윤선이 있었거든요. 예, 예. 조윤선 전 수석은 저도 간접적으로 좀 아는데 그 뭐 오페라도 좋아하고 교양이 높다고 하죠. 저도 사실 제가 직접 조윤선 수석을 알진 못하지만은 이렇게 그 오페라하고 이제 클래식 음악 관련해 갖고 서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교양이라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 결국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네. 위대한 작가들을 그냥 다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문광부야 손발 노릇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내려가는데 그 라인이라는 게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정무수석 당시 그 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그 크게 말썽이 되었던 그 블랙리스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악랄한 거죠, 뭐. 부당한 것이고 예. 국제적 기준에서 맞지 않는가 말도 하는 안 거를 되는 거. 예. 이번에 그 오히려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입증을 네, 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극우 세력들은 계속 사삼 문제를 거론하면서 폭동이라고 하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합의한 구조는 그건 폭동은 아닙니다. 정말 이제 무참히 학살한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벗어날 때가 벌써 지났죠. 지났는데 다시 그걸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강 작가에게 그 노벨 문학상을 안긴 그 심사위원회 그 수상 이유라는 것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소년이 온다에 관한 5.18 그 트라우마하고 네. 그다음에 4.3도 들어가요. 4.3이 수만 명이 맞습니다. 살해당한 네. 그거하고 이제 말하자면 인간의 연약함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이게 이분이 원래 시로 출발했기 때문에 시도 잘 쓰시는 분인데 네네. 그 시적인 그 감수성. 그거를 이 산문에 산문으로 과감하게 표현했다는 도입해가지고 네. 어떤 산문의 혁신을 이뤘다 하는 것도 평가 대상이더라고요. 네. 뭐 한강 작가도 뭐 아직 공식적으로 수상 소감은 나오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많은 동료 작가들로부터 어떤 그 영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문학이 강한 나라고 최근에만 해도 또 고은 시인도 그렇고 황석영 작가도 그렇고 네. 노벨문학상에 거의 근접했고 그분들의 그 어떤 문학적 깊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노벨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데 제가 사실은 그 고은 시인 그 노벨상 수상 그 문제 때문에 그 제가 노벨위원회에 좀 아는 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네. 아는 영국 교수님인데 그분은 이제 평화상 쪽입니다. 제가 한번 그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평화상 쪽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못하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에서 너무 많은 투서가 들어온다. 주지 말라고. 그래서 노벨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학상 쪽에서는. 그러니 아마 이게 얼마나 많은 그 특히 그 고은 시인의 어떤 종교적 색채라든지 아니면 이념적 색채를 무시하고 또 폄훼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스웨덴까지 가갖고 그렇게 투서를 넣고 그 어떤 그 공작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예,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탈 때도 아유 말도 못했죠. 그 뭐 반대 공작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 청피한 노릇이고.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한강 작가 이런 쾌거는 미처 이 극우 이 집단들이 미처 한강 작가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일반적으로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의 평균 나이로 봐서는 좀 한강 작가가 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문학계라든지 출판업계에서조차도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민음사 유튜브 보니까 다 실제 그 현장 중계가 되는데 누가 될까 그런데 뭐 중국 작가 다른 나라 작가만 얘기하고 있고 한강 작가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천 씨하고 몇 예. 사람 있던데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저는 노벨상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건 당연한데. 서구 중심이고 네네. 그래서 네. 좀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특히 노벨 문학상만은 네. 어떤 그 상자적 한계가 있든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가장 최고로 평가받는 것이고 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문학뿐만이 아니라 문화 문화 전체 전반이 어떤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좀 크게 말하면 국격 자체를 당연하죠.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는 그런 네.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오스카 기생충으로 그 오스카상을 우리가 탔을 때 그 이탈리아의 지금 볼로냐 대학에 펠로우십을 받아서 체류 중이었거든요. 그 오스카를 받은 나라의 국격이라는 건요. 순식간에 변해서 막 이태리 여자 교수들이 막 줄 쫙 서 저하고 차 한잔 해보려고 막 정말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국격이라는 게 말할 것도 없는데 무엇보다 우리 현대사가 가졌던 깊은 상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논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3 그다음에 5.18 이런 문제에 대해서 5.18은 뭐 북한의 뭐 행위란 이런 그 참 있을 수 없는 얘기, 상식을 벗어난 그런 행동들. 저열하다고 해요. 저열한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 평가 끝난 문제인데 지금 와서 다시 끌고 다시 좀 돌이키는 일이 좀 없고 이것으로서 우리가 겪었던 역사적 그 트라우마가 얼마만큼 국제 사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번 그 노벨 문학상 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여튼 아울러 책도 좀 왕창 팔려서 뭐 그건 말할 거 지금 없대요. 지금 큰 문고에 가도 책을 없답니다. 겪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출판계에도 좀 풍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참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문학이라는 게 그 시대의 아픔을 다 품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대단한 좀 일이고 쾌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유럽에서 공부해 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기존의 선진국들도 이제 한국의 문화를 자기네 주류급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한강 작가 저도 팬입니다. 뭐 너무 그 전에도 좋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요새
윤석열 대통령 그 아세안 가서 필리핀 거쳐갖고 저기 라오스가 있죠. 예, 예. 그 저기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해요. 예, 아세안은 매년 플러스 하는 3나 건데. 매년 하긴 예. 하는데 예.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 실패가 많았습니다.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실패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창피하고 미미한 성과라고 할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무참히 그 국격이 떨어지고 무너졌던 게 외교 분야였거든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저 부산 엑스포만 생각을 해도 예. 예, 요번에 그 삼국 비밀 문서 뭐 국회에서 국감에서 나왔지만 뭐 알지도 못하면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저번에 그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그분이라고 감히 직함과 이름도 못 붙이고 그분이라고 그 거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태호 차장입니다. 예. 지금까지 4명이나 그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차장은 건재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거의 그 대통령에 준하는 권력을 외교에서는 갖고 외교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까? 그러게요. 뭐 거의 제 2인자라고 네. 하니까요. 근데 뭐 과거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네. 우선 대통령과의 그 친분 관계나 이것이 보통이 아니고 아주 가까워요. 지금 살고 있는 그 관절을 뺀 사저가 지금 같은 아파트예요. 이게 예. 아크로비스트입니까? 네. 아크로비스트라고 유명한 고급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예. 서초동에. 예. 서초동에 그 예전에 저는 그런데 안 살아서 모릅니다. 유명한 그 삼풍 백화점 무너진 게 예, 있어요. 아이고. 그 백화점 자리에 지은 아파트예요. 네. 29층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거기 대통령하고 이 김태호 씨 가족이 거기에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미 확인된 건 아닌데 뭐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술 친구이기도 하고 또 보니까 그 부모가 김태호 씨 부친이죠, 보니까. 네. 아버지가 보니까 윤 대통령이 그 검찰 20년 선배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김경회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 보니까 검찰 생활 오래 했고 대검 중수부장까지도 했고 그 시절에 윤석열 당시 검사의 20년 선배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선후배 사이인데다가 그 아들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뭐 이런 아주 가까운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게 이 사람의 그 윤 대통령의 그 외교 안보 정책인데 안보 정책에서 저는 이제까지 지난 한 2년여 그 경험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의 어떤 안보 외교 정책을 안출해냈다기보다는 그걸 말하자면 고안해내고 정식화한 사람은 바로 김태호 제일 차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바로 그 부분에서 특히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거의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안보실장이 4사람째 바뀌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 안보실에 실제 주인은 김태호 제1차장이라고 그런 거죠. 예.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분 네. 연출이고 대통령 계획 뭐 외국 원수들과 같이 할 때 배석할 때도 항상 빠지지 항상 그렇지 않고 않습니까? 브리핑도 그거 하고 그럼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되기 대통령 전부터 예. 이명박 때도 그렇지만 대통령 되기 그렇죠. 전부터 이제 맞습니다. 술 친구로서 가까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아버지 때부터 이제 인연이 네.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니까 여기 안보위원 인수위원이더라고요 이미. 예.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초창기부터 이미 그 뭡니까 외교안보 그 브레인으로서 네네. 대외정책 비서관이니 기획관이니 해서 오랫동안 그때도 그리고 문제가 많았죠. 그때 지소미아라고 예, 지소미아. 한일 그 군사정보 보호협정 보고 밀실 타협을 했다가 일종의 뭐 들통이나 드러났다고 했나요? 그 네. 때문에 실형받았지 않습니까? 물러났죠. 그거 네. 실형받은 나중에. 거는 그 뒤에 이제 네. 군사정보 기밀 유출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더 그 뿌리를 어느 그 전문 연구자로부터 제가 또 들은 게 있는데 이분이 서강대학교 정외과를 나왔어요. 네. 정외과 당시 교수가 누구냐면 이상우 교수인데 이상우 교수님. 예. 이상우 교수 옛날에 그 한국일보 기자도 잠시 했고 그다음에 이상우 교수님 그러셨어요. 그렇죠. 한국으로. 예. 조선일보도 한 편집 기자 3년 정도 했어요. 아, 네. 근데 이 양반이 그 서강대 거의 그 정외과 교수 한 27년인가 8년인가 하면서
하와이 대학 유학했는데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 쪽에 어떻게 보면 지독한 반공주의자예요. 반공주의자죠. 그렇죠. 반공주의자인데 네, 그럼요. 그 김태효 차장이 바로 직계로 물려받은 예, 예. 그리고 일설에는 그 이상우 사단이라고 할 정도의 아, 그렇습니까? 그 같은 사람들 훈련받은 네. 그런 사람들이 집단이 있다고 해요. 아, 네. 예. 음. 그러니까 최근에 막 등장한 뉴라이트 집단들 하고 아주 굉장히 친연성도 있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아유, 참. 네. 참, 이건 어떻게 또 더 이해를 해야 될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백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그렇다고 할수 거기 있다가 그냥 그림을 그려놓죠. 그거 어떻게 보면 언뜻 비교하자면은 전두환 정권 당시에 김재익 그 경제수석 같은데 김재익 수석은 실력이 대단한 분이었죠. 예. 네네. 김재익 수석은 경제학자로서 예. 말씀하시니까 그 김경애라고 그 김태효 차장의 부친이 바로 50대 1980년대에 아주 맹활약을 하셨어요. 네. 그때 서울지검 보니까 공안부장도 했고,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박중철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권인숙 그 구천서 성범죄 사건, 사건, 예. 그거 다 담당을 했더라고요. 담당을 할 정도로, 예. 물론 이 사람이 뭐 그걸 아주 뭐 어떻게 판결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편파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 당시 전두환 체제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공안부장 네. 검사로서 또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보면은. 그러니까 공안부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 반공 정권의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렇죠. 그 검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공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 사상이나 네. 특히 북한과 관련 이념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게 공안부장이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 옛날에 그 긴급조치 구호나 뭐 아니면 시국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면은 공안 검사들이 다 담당을 했어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런 말하자면 정권의 그 파수병이기도 하고 경호 부대이기도 하고, 근데 이념적인 뭐라 그러나 가드죠, 가드. 네. 그런 역할을 한 게 이제 그분 부친이 그렇거든요. 아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많이 물려받은 것 같고, 물려받았겠죠. 예. 이상호 교수가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고 네.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보면. 네네. 예.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어떻다 하더라도 현재 외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행돼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부산 엑스포도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딱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됐죠. 근데 그렇게 실행되긴 했는데 실패를 했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퍼포먼스가 아웃풋이 나왔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외교 정책에서 뭐를 따온다, 무슨 한다든지 이렇게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외교 라인의 그 기본 그거는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흔히 말하는 아주 일본 친화적인 친일적이고, 네. 무엇보다 또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이런 쪽에 완전히 틈이 없을 정도로 밀착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일 동맹의 어떻게 보면 안보 외교 정책의 아주 일종의 행동부대 내지는 같은 그 삼각 다리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그게 가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 그 외교 안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미국, 일본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라든가 어떤 북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나 안보적 대응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다르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예, 그런 면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도외시하고 예. 미국이나 일본이 바라는 가장 바라는 바를 그대로 다 들어준 셈이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이나 그게 가장 합당한가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인데.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따져본다면은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라고 할 수 있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불행하게도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뉴라이트 세력의 어떤 그 입장을 외교 최전선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일본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좋죠. 일본이 좋다는 건 나쁘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고 그것을 한국의 외교 정책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겠죠. 그렇죠. 잘하면 말 안 하겠어요. 사고를 쳐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잘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국의 총리가 차관급 차관급 공직자에 대해서 그분이라고 표현할 정도 상태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떨지가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그러게요. 심각한 상황까지 갔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예. 국방부가 주일 미군의 물자, 인력 등을 주한 미군 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버렸습니다. 예. 이것도 뭐 네, 심각합니다. 네. 상식적으로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보도에 보니까 그 신원식 그 국가 지금 안보실장입니까? 네. 그 양반은 또 전혀 다른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끼리 어긋나 있고, 근데 국방부가 그런 유권 해석을 내릴 권한이 있는 건지 그것도 애매합니다. 예. 의심스러운데 예. 무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면 거기서는 그거 아니에요. 주한 미군 기지라면은 네. 일본 자위대가 물자를 싣고 네. 비행기나 네. 혹은 함선도 포함될 텐데 우리 영해 영공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군 기지에 잠시 들어가는 거는 네. 이건 주둔이 아니다 말하자면 주류가 아니니까 네네네. 일본 표현은 주류입니다. 네. 주둔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그게 어떻게 그런 논리가 도출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우리 영공이나 영해에 일본 자위대 혹은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데 아무런 그 사전 뭐 승인이나 동의 절차 없이 미군이 오라면 그냥 오는 거고. 네. 그럼 이런 상황이 일반화된다면은 일본은 언제든지 당연하죠. 미군만 부르면 네. 언제든지 한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맞습니다. 어떤 목적이든 네네. 우리는 그 체크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군사 작전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 수송 작전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럼요. 얘기하고 군대가 들어오는 건데.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요. 군대가 예를 들어서 일본 자위대가 어떤 평화 사절의 일부로 들어와 갖고 뭐 축하 모임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일본 자위대가 주일 미군에서 주한 미군 쪽으로 물자 수송을 위해서 진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군사 작전이 이러는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요. 세상에 우리 영토에 다른 나라 중무장한 군대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에 어떠한 동의도 받을 필요 없다. 특히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지금 명문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류라고 하는 게 저도 요즘 안 쓰는데 이제 군대가 일정 기간 머무르거나 움직인다라는 뜻인데 맞습니다. 요즘 맞습니다. 주류라는 말을 안 쓰지만 주류는 일본에서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게 왜 그렇게 쓰여졌냐면 주둔이라는 어감은 예. 어떤 특정 군대가 상당 기간 머무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주류라고 하는 건 잠깐 머물거나 움직이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일시적이라는 게 그럼 단기간이 어느 정도가 일시적인 겁니까? 그거 규정이 없죠. 5분이에요? 뭘 일시적으로 하루입니까? 하는지. 예. 한 달이면은 주둔이고 하루면은 이게 주류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가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제가 법학자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는 자체로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부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권 해석 자체는 보통 부가 하거든요. 유권 해석은 맞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런 식의 유권 해석을 내고 있다는 게 저도 참 근데 그게 저는 그게 말하자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한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군대 전시작전 통제권이 지휘권이 말하자면 미군에게 있어요. 근데 평시작전 통제권은 한국군에 한국군에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럼 전쟁이 날 경우에 전쟁이 그냥 평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평시에는 한국군에게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평시에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 일본 자위대가 영공이나 영해를 통해서 미군 기지라고 미군 기지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영공 영해 내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갈 수 있나? 네. 이거 말이 안 되죠. 네네. 그다음에 전시라고 칩시다. 네. 전시면은 미군이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일에 전쟁이 터진다거나 할 경우에는 한국은 아예 그 논의 대상이나
상위 대상도 아니고 아니에요. 미군이 일방적으로 네. 자위대를 불러오건 네. 독일군을 불러오건 네. 미군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 아무런 동의 절차나 네, 승인 절차도 없이 네. 하는 게 지금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고 거예요. 있잖아요. 국방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이 안 되죠. 지금 신원식 실장도 지금 이것도 묘한 건데 어감차인데요. 자기가 국방장관이 있다 또 안보실장으로 오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요. 한국 전쟁 때 그 맥카더 사령부가 급한 경우 일본 자위대를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자위대가 투입되면 우리는 총뿌리를 겨눠서 남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 그렇죠. 정도의 문제들인데. 그 당시 그 뒤 역사 하나 비밀 자료에 보면은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일본군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기뢰 제거, 기뢰 제거 소해정들이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실은 들어왔거든요. 네. 맞아, 미군은 일본 군대를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기 작전에 투입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근데 실제 투입했고. 그런 경우에 정말 위험한 게 주변 정세를 굉장히 변화시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위대가 전수방위적 개념 아닙니까? 일본 열도 내에 있는 거하고 이게 전진 배치가 돼갖고 한국까지 들어오는 건요. 이 주변 어떤 지오폴리틱스 이런 정세를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사실 일본 학자들하고 얘기하면 일본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는 참 힘들겠다. 우리는 미국만 붙들고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참 정세를 보세요. 서태평양상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만 강건히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낀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사람들이 저러는지. 더욱이 일본은 우리하고는 아주 특수한 관계죠. 예. 일본은 지난 세기 근대 이후에 우리나라 침략하고 식민 지배한 것 자체를 합법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아직까지 있고 그러죠. 예. 그게 진정으로 반성하지도 않고 그게 1965년 내년이면 60주년이 되는데 네. 거기서 65년도에 그 형식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한 적도 없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배상한 적도 없고요. 네. 이제 그런 군대를 그리고 늘 그 우익들을 입만 열면은 자기들의 그 군사적 이익선이라는 게 한반도와 심지어 넓게 만주까지가 자기 군역으로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우익들이 아직도 일본 정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의 군대를 우리나라 아무런 국회나 국가기관의 승인 절차나 상의도 없이 미군이 오라고 하면 그냥 다 합법이라고 얘기해버린다. 들어간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국방부가 난 도대체 국방부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방부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지적 잘하셨어요. 요새 국방부가 오만 불손하기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 국방장관하고 그 방첩대장이 이번에 국감장에서 했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대답할 필요를 느낄 필요 없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요.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서 지금 있을 수가 있는 소리입니까? 저게 지금? 그러게요. 그들은 이제 야당이나 정치적 반대자라면은 국회의원이라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거죠. 무슨 국방장관이 국민 대표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지금 기시감이 들었는데 첫 번째 그 예전에 왜 전두환 정권 때 서진 룸사롱 그 살인 사건 아시죠? 그때 당시에 그 조직폭력주의 거한들이 이런 거한들이 그렇게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붙들려 와갖고 검찰에서 아주 당당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전경환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뒷배경이 있으니까. 뒷배경이 있으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그 앞에서 자기네 그 오야봉이라고 하나요? 그 두목 앞에서는 막 고개를 90도까지 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자기네 천지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국방장관이 일종의 개파보스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나만 믿어. 내가 믿으면 저것들 별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이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이제 대통령한테
이게 지금 정치적 부담을 주는 건데 여기 지금 그 국방장관이 그랬죠. 군복 입었다고 할 말 못하는 병신. 이게 지금 이게 국회에서 할 소리입니까? 근데 왜 별 몇 개씩 단 사람들이 또 국가의 장관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와서 할 말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모시는 자기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입니다. 그 공직자가 그 급의 장관급 공직자가 되기 위한 우선 인격적인 기본 소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아까 지금 국감장에 와 있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죠. 황희 의원은 이렇게 행동하니까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군이 지금 정권에 반기를 든 거로 보입니다. 저렇게까지 막말을 했다는 건요. 일종의 협박이에요. 국민을 협박하는 거고 국회를 협박하는 겁니다. 아시죠? 80년 12.12 지난 다음에 결국은 34단이 밀고 들어와서 국회 점거하고 그때 그 나중에 국회의장 했던 분 누구죠? 이렇게 대검으로 밀고 나가는 게 유명한 사진이죠. 예, 그게 대검으로 그 국회의원을 갖다가 군인이 등에다 이렇게 찔러가면서 국회를 쫓아내는 그건데 군이 지금 국회와 국민을 갖다 협박하고 있고 지금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자기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나 개파 보스인데 나 진짜 보스하고 거의 맞먹어. 우리 이렇게 우리 한 방 붙어볼까 지금 이러는 거. 그렇지 않으면 별 3개짜리가 어떻게 나 국회의원 앞에서 국민 앞에서 저 대답할 필요 못 느낀다고 저렇게 오만불손하고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뿐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오면 국방부 장성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들이나 고위 관리들이나 공무원들조차도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게 국민 대표라는 인식이 없고 없어요. 예. 정치적 반대파가 자기들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 정치 수준이 그렇고 지금 집권당 국민의힘당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면박을 엄청 주는 건지.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야당의 질문이나 이런 걸 국민이 대표의 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그냥 그걸 깔아뭉개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물먹이는 것이 네. 칭찬받을 일이고 점수 따는 일이라는 식으로 지금 풍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네네. 지금 저번에도 그 조태열 외교장관도 이제 국감에서 저 부산 엑스포 문제로 이제 이런 이제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문하니까 그 자료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걸 거꾸로 국회의원에 추궁을 하더라고요. 상급 비밀 자료인데 어떻게 받아요? 거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저는 그게 아무리 제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걸 움직이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고 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특히 그 권한이 강한 대통령 1인 권한이 강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하고 대통령이 이 국가관이나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밑에 있는 말하자면 부하 직원들이나 뭐 관리들이나 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문제의 소재가 어디 있냐 그것을 따지고 간다면은 당연히 저는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결국은 이번에 그 김영현 국방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막말을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서 그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그 대통령도 결국 그렇다는 소리지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강요로 선임되는 거고 그래서 맞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은 그 정회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죠. 그 사과를 해야 되는데 말이 좀 지나쳤다는 거에 대해 유감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좀 내가 I feel regret 정도거든요. 내가 I apologize가 아니라 난 정말 이 문제에 사과드립니다. 내가 조금 지나쳤습니다가 아니라 뭐 좀 유감인데 뭐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기하는 통석의 염이다. 이런 정도 얘기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인데 제가 한번 그래서 저는 사실 국방부 좀 관심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1963년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국방장관이 36명이 거쳐갔습니다. 15대부터 이제 이번에 50대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신원식 장관까지만 있고 지금 현직 장관은 없는데요. 이 여기 지금 출신 보십시오. 100% 36명 전원이 직업군인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방장관은 군인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은 헌법상 규정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최전선에서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결코 군인들을 직업군인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정치적 역할 같은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차라리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더라도 이 국방부 장관은 일단 이 문민 통제를 해야 됩니다. 민간인 측에서 이제 군을 군 복무를 마친 사람,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그쪽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저렇게 그 국방장관이 이건 계속 군인 출신인데 이건 이번 정권만 뭐라 그럴 문제는 아닌 게 문재인 정부도요. 서욱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현직 참모총장 옷을 벗겨서 바로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김대중 어떻게 박정희 전두환 때야 군사정권이라고 하는데 김대중이 있었고 노무현이 있었고 문재인이 있었고 어떻게 근데 그 와중에 단 한 명도 문민 출신이 국방부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 국방부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정부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집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문민 통제 원칙이 지금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네네. 물론 그동안에 우리 건대사 이후 권현대사가 전쟁이나 아닌 걸 점철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문민 통제 원칙이 빨리 확립돼야 되고. 네. 군인들. 이 사람들은 그 국방부를 군사작전 부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생각에 여기는 행정 조직이에요. 여기는 이게 우리가 네. 그거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의 어떤 자립이나 자율성이라고 할까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군대는 어떻게 보면은 미군 지휘 체제 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명 하복의 그런 위계질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독자적인 어떤 한 국가의 독자적인 어떤 그걸로 볼 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장관이나 군대라고 하는 게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작전 통제권조차도 참 안타깝죠. 이만한 국가 무력 수준으로 군사력 수준으로 치면 세계 6위, 4위, 5위 6위 한다는 그런 나라가 아직 자기 군사작전 통제권도 없으니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국방장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일본 자위대가 미군 기지라면 잠시 들어오는 거는 국회 동의도 안 받아야 된다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나올 수 있는 것도 한 국가의 독자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라 뭔가 어디에 종속돼 있고 위에 상부의 지시를 받는 명령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역사가 너무 오래돼 있고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시작전 통제권. 이 전시작전 통제권은 지금 미국에서 제발 가져가라가로. 왜냐하면 미국의 그 전략 개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모바일로.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이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제 분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너희가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부득 우기면서 안 가져가겠다고 한다는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까지만 해도 사실은 돌려받게 돼 있었고 그 돌려받는 일정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고 연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와서는 더 연기하더니 아예 사실은 거의 폐기 처분해버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군이 유엔사에 독일을 유엔사에 다시 받아들이고 하는 그 과정이나 한미연합사나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아시아판 나토 만들고 그다음에 미일 동맹 쪽으로 해서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로 해가지고 군사 지휘 통제 체제를 통합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미군은 제 생각에는 다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내줘요. 지금 보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 점수가 이상돼야 되고 어느 분야는 어떻게 되는데 그걸 제가 읽은 여러 가지 기사들에 따르면은
그걸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다. 예. 미국은 사실은 그런 반환되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은 뭔가 꿈꾸고 있어 달리 한국도 있고, 따로 있다. 예, 달리 있어요. 근데 미군이 갖고 있는 이제 안보에서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너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그 부정한 기득권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거를 봤을 때 이모군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1895년에. 이모군란이 있으니까 청에서 한 3,000명 정도의 청군들이 이제 여기 그 동대문 운동장 이제 지금 거기에 예전 동대문 운동장에 주둔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 이 베트남 쪽에서 이제 위기가 있으니까 그 이제 청군을 다시 빼요. 그래서 한 1,500명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갑신정변이 났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보고 너무 놀란 게 이게 미군의 주둔 자체가 한반도의 어떤 안보 환경을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의 그 부정한 기득권층들, 지금 말하는 4.3을 폭동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은 그나마 자기네들의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지금 주한미군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심지어는 이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도 반대되지 않습니까? 에디터님 저기 용산기지 가보셨어요? 예, 물론. 물론 가보셨겠죠.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교포 따라서 한번 거기 용산기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 그날 체에서 나왔어요. 저 그렇게 대단히 운동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군이 우리 통일 이후에도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 안전을 위해서 주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용산기지를 가보고 너무 놀란 게 그 안이요. 완전히 미국이더라고요. 여기 식민지로 봐요, 완전히. 그렇죠. 너무 놀란 게.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미군이 주둔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한 나라의 수도에 거대한 중무장한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 나라 심지어 도시계획까지 좌우할 정도가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던 미군 쪽하고 손잡고 있는 국내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게 주한미군의 아주 큰 역할 중에 하나고요. 네. 또 하나 더 큰 거는 미국이 사실은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그 중국 내지는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주한미군이 예전에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 내지는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했고 만일 쳐들어오면은 그걸 퇴치하는 그런 역할로 국한돼 있었는데 지금 주한미군의 역할은 그거 완전히 떠나 있어요. 이거는 한국군이 북한의 그 남침을 저지할 정도 혹은 전쟁이 날 경우에 격파할 정도의 실력 갖고 되는 것도 있지만 보다는 미국의 관심사가 그 중국 봉쇄라든가 아니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한국군의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도 미국의 그런 더 큰 범주의 아시아 전략이나 세계 전략에 한국군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고 지금 평택 미군기지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그 미군기지도 사실은 그런 역할이 주안점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군이 그런 쪽으로 그 역할 범위를 넓히고 그 미군의 주한미군이 그걸 유연성이라고 부릅니까? 그걸 키우면은 이제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 안보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선 지나면은 오히려 우리 안보를 해치고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고 우리나라의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마이너스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외교 안보 정책 자체가 아까 말한 김태호 제1차장을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팀이 구성하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고 지적한 그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인 거죠, 지금. 사실. 얼마 전에도 아주 노골적으로 그 대만 해협 내에 분쟁이 있을 때 한국군을 동원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그러니까요. 다 나왔었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왜 그 다른 나라 국지적인 분쟁에 들어가며 또 뭐 일본에서도 이번에 새로 수상된 이시다 수상이
뭐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한국군이 직접 개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토 같은 그 어떤 개념이 그런 동맹 체제가 다자 동맹 체제가 그 아시아에 존재해야 된다고. 아니 우리가 왜 러시아랑 싸우고 중국하고서 이거 큰일 나 무슨 일본 우파들은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그런 그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의 입장을 여기서 동의한다는 거. 제가 얼마 전시작전 통제권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코로나 전에 전임 그 육군사관학교 국제법 교수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눴어요. 점잖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면 안 된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가르치는 가르치셨던 그 국제법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웃는 얼굴에 뭐 침뱉을 수는 없어서 거기다 대놓고 반박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적당히 자리를 피했지만 좀 지금까지도 그게 참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요. 네. 아까 그 우리 처음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군의 승인만 있으면 우리 국회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자위하고 막 들어오고 네. 할 수 있는 그 체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으면은 미군이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이건 전쟁 상태다고 선포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게 돼요. 대한민국 군대 당연하죠. 통제권을. 그러면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진행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동맹군을 불러들이고 하는 걸 미군이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체제를 지금 그 우리 국방부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승인하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네. 미군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해라. 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네. 역사를 봐도 애터님 사학과 나오셨잖아요. 삼국 통일 과정에서 신라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당군을 축출하는 거였잖아요. 다 해놓고 나서. 그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문무왕 때. 그러니까 이제 건전한 의미 동맹 관계는 좋습니다. 또 군사적 동맹도 필요하죠. 그거는 우리의 어떤 균형추, 레버리지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뭐 미군을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우리 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미군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동맹 관계, 군사적 협력을 하고 또 어떤 그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대처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그걸 넘어서서 우리 안보 환경을 위협해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미군의 판단도 일관되지 못해요. 네네. 그때 뭐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사실은 미국은 그때는 빨리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네. 그 전시작전 통신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같은 것도 완전히 바뀌고 한국 그다음에 그 당시 장성 출신들이 막 데모했어요.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오면 큰일 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성우회에서 그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 그들이야말로 미군하고 손이 잘 맞는 그들하고 이익을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물론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런 그들이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국방 관련 해가지고는 그들이 주류고 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군대 작전 통제권을 다른 나라 타국에 맡겨놔놓고 아무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거죠, 진짜로. 예, 예. 그걸 육군사관학교에 우리 생도들을 가르치는 국제법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걸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요. 더욱이 네. 일본 아까 말씀드린 거 일본군이 들어와도 좋다고 하는 발상은 나는 발상 자체가 정말 이건 충격적인 발상이죠. 충격적인 발상이죠. 예. 참 우리 군대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예전에 무슨 한라산 이렇게 갔을 때 보면 특전사 동계훈련 나올 때 있거든요. 이렇게 마주쳐요. 등반하다 보면 그러면 진짜 제 입에서 자랑스럽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국민은 국군을 이렇게 사랑하고 지원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질 정도인데 이게 군 최고 통수권 리더십 라인에서 이런 황당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진짜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 이루어진다는 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전 정말 국방장관이 이번 정권에서 불가능하겠지만 다시 좀 민주 정권이 들어오면 제발 국방장관만은 정말 건전한 국방을 가진 문미 출신이 좀 국군을 통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좀 준비한 자료들이 더 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머지 얘기들은 좀 다음 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좀 활기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경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 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이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